사실은 우리가 뭐 금리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가면은 은행원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로 이만큼 준다고 하는데 왜 저 은행에서는 제게 이것밖에 안 주나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은행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 신용대출 금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한도면에서 가장 낮은 것부터 딱 소팅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금리면에서 낮은 것부터 딱 소팅이 돼요. 대출 전문가 풀팽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까 그 주거래 은행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내가 은행 여러 개 잘 안 쓰고 대부분 계좌번호 하나만 외우고 뭐 이런 분들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주거래 뭐 20년 쓰신 곳들도 있고 한데 그런 데가 나한테 별로 잘 안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좀 약간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건가요? 비교를 해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알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은행원을 설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뭐 금리라든지 한도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고 가면은 은행원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모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 금리로 이만큼 준다고 하는데 왜 저 은행에서는 제게 이것밖에 안 주나요? 이렇게 말을 하려면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네이버에 검색창에다가 은행 뭐 전세자금 대출 금리, 은행 신용대출 금리,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렇게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주에 한도면에서 가장 낮은 것부터 딱 소팅이 되고, 그다음에 또 금리면에서 낮은 것부터 딱 소팅이 돼요. 그러니까 주마다 이게 변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정확한 정보를 알려면 은행연합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은행별로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번거로우시니까 그냥 검색창에다가 은행 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은행 신용대출 금리 이렇게 하면 그 주에 가장 저렴하게 또 많이 한도를 주는 은행들이 쫙 나와요. 그럼 그 은행의 명을 가지고 그 은행에 바로 가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왜냐면 그 주에 그 은행이 영업을 가장 많이 하겠다라는 거니까. 또는 내 주거래 은행에 갈 때도 예를 들어 제가 농협은행을 이번 주에 갔다 왔더니 이만한 금리에 이만한 한도를 주던데 왜 여기는 아닌가요? 이렇게 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제가 은행원이었을 때도 아무것도 모르고 오시는 손님보다 이렇게 조사해서 오시는 손님이 더 긴장됐거든요. 뭔가 좀 더 잘해드려야 될 것 같고 말을 더 잘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은행원을 설득하고 내가 좀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받으려면 많이 알고 가야 된다. 그러면은 또 은행원이셨으니까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알고 가가지고 일종의 협상을 하면은 좀 여지가 좀 있는 건가요? 직원한테도 그런 어떤 룸이 있나요? 있죠. 만약에 신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우리가 심사가 까다롭게 들어가는데요. 연장권 같은 경우에는 은행원 재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연장은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신용대출에 연장을 하러 가는데 감액 조건에 의해서 상환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1억을 쓰고 있는데 한 500만 원 상환해라. 그러면 내가 동일한 금리로 연장을 해주겠다. 이럴 수 있는데, 사실은 500만 원도 직장인들한테는 크잖아요. 바로 이제 상환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보통 분들은 이거 어떡하나, 이거 500을 어디서 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은행 입장에서도 이 고객이 이때까지 한 번도 연체하지 않았고 성실한 차주다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냥 연장해서 우리 고객으로 계속 유치하는 게 더 좋아요. 이거를 부실 고객으로 만드는 것보다.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이 1억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하셨는지 혹시 그 사용한 출처를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내가 분양권을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분양권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분양권 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은행 지점장님과 이 영업점장 이제 전결 권한으로 넘기는 거죠. 그러면 그 위에서 오케이 이제 넘겨줘 하면은 연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에도 연장할 때 뭐 매출이 좀 줄어들었는데 뭐 다른 정성적인 요인을 좀 첨가해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실사를 나갔을 때 작년보다 매출이 줄어들어서 조금 힘드시지만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더 매출이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를 하고 연장권을 딸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연장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원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은행에서도 이제 돈 나간 게 이자가 잘 들어온다 그러면 굳이 뭐 상환을 받을 맞습니다. 필요는 없는 거니까 또 기분 상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내가 자료만 잘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량 채무자라는 전제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연체는 하면 안 된다. 연체 기록이 있으면은 사실 성실 상환이라고 보지 못하고 은행에서도 이 사람 조금 잘못하면 연체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단 한 번도 연체를 하지 않고 성실적으로 상환을 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딱 500만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은행도 도와주려고 하죠. 그러면 또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 건데, 제가 예전에 그 자동이체 막 이렇게 막 걸려 있다가 갑자기 이제 자동이체가 딱 끊어져가지고 뭐 한 2, 3일, 뭐 3, 4일 막 이렇게 못 넣은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문자 왔는데 또 바빠서 못 하다 보면 전화 오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중저음을 막 깔면서 막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냈어요. 그러면 그건 연체가 아닌 건가요? 5영업일까지는 괜찮으세요. 5일까지. 그러면 5일이 넘어가면은 얘는 연체를 한 거다. 그 금융권에 이제 통보가 되고 다 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 내시는 게 좋은 근데 거죠. 이게 이제 연체를 하는 것도 습관이기 때문에 사실 5영업일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5일까지 미루지 마시고 그냥 안 미루는 게 뭐 자동이체 걸어놓으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그러면 이제 아예 집을 처음 사시는 분들도 사실 많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사회 초년생 뭐 이런 분들 뭐
대출도 뭐 이제 처음 받고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은 이제 대출 받는다고 생각하면 벌써 지금 막 겁이 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대출의 절차랄까?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은행에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대출 절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내가 어느 은행에서 받아야 되는지가 중요하니까 내가 받을 대출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정책자금 대출로 받을 건지 아니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건지 그러니까 내가 받는 대출의 종류를 먼저 정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내가 은행권에 있는 뭐 생애체초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은행으로 가야겠죠. 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이나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내 조건에 맞춰서 인터넷으로만 또 접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내가 받는 대출의 종류를 명확하게 한다. 명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 내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은행권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일단 쳐요. 쳐서 그 중에 제일 좋게 하는 이번 주에 제일 좋게 나오는 은행 그 은행과 그다음에 내 주거래 은행 두 개를 이제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거죠. 가서 이제 지금은 DSR 시대이기 때문에 내 소득 기준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소득 서류와 그리고 내 신분증 일단 이렇게 들고 가서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고자 하는 곳에 등기부 등본도 있으면 가장 좋아요. 네, 등기부 등본도 딱 출력을 해서 가면은 은행원 입장에서는 아 이분이 진짜 준비됐구나. 네. 내가 상담만 하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분은 진짜 우리랑 매매 자금 대출을 일으킬 수 있겠구나라고 네, 네. 하면 적극적으로 상담이 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와서 혹시나 은행원님 제가 여기에서 부족한 서류가 있나요라고 이제 물어보면 일단은 처음에는 상담하고 이후에 자서하고 심사할 때 또 어떤 거 서류 부족한 부분 더 챙겨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 서류, 소득 서류와 신분증 그리고 등기부 등본 이 정도는 챙겨서 가시는 게 준비된 차주로서의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원천징수 뭐 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 소득금액 증명원이라든지 네. 이런 거는 뭐 홈택스 이런 것에서도 이제 다 뗄 수 있잖아요. 네. 네, 정부24라든지 이런 데 금방 떼가지고 가시면 되니까 그렇게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시면 훨씬 유리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살지는 모르는데 우선 대출 한도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은 소득 서류. 소득만 들고 우선은 가도 네. 예를 들어 뭐 이 대출 나오나요? 뭐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좀 알 수는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근데 소득 서류를 가져가도 반기는 곳이 있고 반기지 않는 곳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차라리 어떤 물건지를 하나 정해서 가서 제가 이 정도를 살려고 하는데 얼마 정도 나올까요?라고 물어보는 게 훨씬 좋은 상담을 이끌어내는 팁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작정 가서 저 지금 뭐 살지는 모르겠으나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은행도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그럼 고객님 뭐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면 집 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디에 사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몰라요라고 하면 사실 이제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도 그러면 어디를 사실 건지 정하셔서 뭐 들고 오세요. 똑같이 얘기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정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후보군이 있을 거잖아요. 대략적으로라도. 예, 대략적으로라도 준비를 해서 소득 서류와 함께 신분증 들고 가시는 게 좋은 상담을 이끌어낼 수 있는 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이것도 네.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전에 저도 막 투자하고 막 그럴 때는 뭐 서울 물건인데 막 지방 가서 대출 받고 지방 물건인데 뭐 네. 강원도에서 지점에서 받고 막 별의별 그런 네, 일도 맞습니다. 있었어요. 이자 좀 싸게 하려고. 네, 네. 그러다 보면 항상 드는 생각이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 물건지 인근에 있는 지점들이 왠지 그냥 잘해줄 것 같은 느낌? 막 이런 게 있단 말이죠. 네네. 사람들이. 근데 아니 그냥 내가 사는데 가까운 데 가서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어떤 그 물건지와 내가 사는 데가 멀면 어떻게 네.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뭐 상관이 없나요? 사실은 물건지 근처의 은행이 그 물건지를 잘 파악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 비주택 같은 경우에는 더 물건지 주변의 은행이 그 물건을 잘할 수 있는 그러겠죠,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요. 왜냐하면 KB 시세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감정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주변의 시세라든지 또는 실제로 일어난 실사례들 그런 거래 사례들을 보고 감정 평가에도 넣기도 하고 참고도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의 은행이 가장 많이 그 대출을 많이 실행해 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행 주변을 많이 가라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오히려 지금 저 끝에 예를 들어 당진에 있는 충남 당진에 있는 집을 사려고 하는데 서울에 와서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이분은 그 근처에 가서 대출을 받지 않고 굳이 우리한테 오지? 뭐가 문제가 있나? 저희는 오히려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물건지 근처에 있는 은행을 찾는 게 사실은 대출 받기도 더 좋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은행들이 시세 파악이라든지 감정 평가를 했다든지 이런 실거래 이러한 이제 거래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잘 상담도 되고 대출도 잘 나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지 인근이 그래도 조금은
좀 유리할 수 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그렇다고 꼭 그게 맞는 건 아닌 게 예를 들어 사업자 대출이나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도 조금 달라요. 이게 막 비주택 대출 같은 경우에 토지나 뭐 이런 상가나 이런 거는 그 주변 물건지 은행이 확실히 잘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사업자 대출이다. 네. 그럴 경우에는 뭐 서울 수도권 어느 은행에서 받아도 사실은 동일한 조건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 뭐 대구, 부산까지 내려가서도 더 좋은 조건에 받을 수 있는 대출들도 있거든요. 아파트가- 네, 아파트 네. 담보 대출이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떤 대출인지에 따라서도 그 물건지에 따라서도 다 달라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상담사분들한테 많이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결국에 지금 이 시기에 가장 이자 잘 주는 데가 어딘지도 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상담하면은 갑자기 뭐 저기 강원도 가셔야 된다고 하면 또 강원도 가서 막 자수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투자자분들은 전국 네. 어디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지역 단위 농협 가가지고 막 맞습니다. 받고 저 네. 옛날에 무슨 화훼 농협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네, 네. 받고 막 그랬었던.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뭐 투기꾼이라서 그렇다 이런 게 네. 아니고요. 이게 금융권의 형식과 그 내용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1금융권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나 금감원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2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별로 조합별로 독자 운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마을금고 본점에서 만약에 내 대출이 안 나왔다? 그러면 다른 새마을금고 지점에는 나올 수가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 팔도를 떠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금융권의 속성 때문에 그런 거지. 아, 네, 그럼요. 뭐, 그래서 사실 이 지점들도 서로 이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고 다 네. 이런 자기의 어떤 대출이 나가는 게 또 매출이기 때문에 네. 또 지역마다 지금 실적 부족하다 하면 또, 아, 맞습니다. 또 특판 같은 거 나오고 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상담도 하시고 하면서 이제 대출 연결도 많이 해주셨을 텐데 네. 하다 보면은 뭐 대출 나올 것 같아가지고 진행하다가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것 있죠. 같아요. 네. 그러면 보통 어떤 원인 때문에 그러는지 아. 그리고 그걸 좀 어떻게 해결하는지. 예를 들어 조건이 안 되는데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즉 예를 들어 생애 최초가 아니신데 본인은 생애 최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희에게 네. 서류를 주시고 저희가 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다 판명이 나기는 하는데 네. 어떤 경우냐면 본인도 몰랐어요. 아. 본인도 주택을 가졌는지 모르는데 옛날에 어머니가 몇십 년 전에 네. 명의를 한번 옮겼다가 온 기록이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나중에 자서할 때 보니까 밝혀졌다. 그러면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 네. 즉 이제 생애 최초 자격이 아닌데 즉 대출자의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DSR 때문에 사실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마이너스 통장도 쓰지 않지만 다 그게 부채로 잡혀 그렇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은 대출이 하나도 없다고 하셔서 저희한테 소득 서류 받고 저희가 대출은행 연결해 드리려고 보는데 DSR 계산해 보면 이미 40%를 넘어 있어서 은행권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봤더니 이제 막 마이너스 통장이 연봉보다 더 높이 되어 있는데 안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출이 아닌 줄 알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이너스 통장은 쓰지 않아도 한도에 다 잡히기 때문에 DSR 계산에는 다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주의 조건이라든지 또는 소득 조건 이런 것들 때문에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은행의 특징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연초에는 대출이 잘 되는데 연말에는 대출이 잘 안 된다라는 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연초에는 이 영업 실적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이제 목표가 이렇게 나와요. 그 경영 목표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은행에서는 상반기 때 굉장히 열심히 영업을 하고요. 하반기 때는 상반기 때 못 채운 실적을 채우는 정도의 영업을 하게 되어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잘 내주던 은행이 하반기 때 잘 내준다는 보장이 없고 상반기 때 잘 안 해주던 은행이 하반기 가서 빨리 그 실적을 메꿔야 되잖아요. 그럼 또 오히려 열려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의 내부적인 경영 사정에 따라서도 대출이 되었다 안 되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이 대출에 어떤 은행이 나에게 대출 부결 통지를 했다 안 된다고 한다라고 하면 이유를 꼭 물어보세요. 오히려 역으로 네. 제가 왜 이 은행에서 대출 실행이 안 안 됩니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차주 조건이 안 맞았습니다. 또는 DSR 소득이 안 맞습니다. 또는 저희 은행에서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부분을 고쳐서 다른 은행으로 가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차주의 조건은 생애 최초 같은 게 어쩔 수 없지만 DSR 소득은 좀 이렇게 갚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출 부결 사유를 꼭 알고 있을 것. 이게 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잔금일을 너무 또 빡빡하게 잡으셔가지고 막 이제 부결 나서 막 허둥지둥하고 막 이런 일들도 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한두 달 전에는 저희가 네. 받고 있어요. 네. 그런 잔금 사고 나지 않도록. 네. 그러면은 잔금은 보통 한 2달 정도로 잡고 그 다음에 대출은 뭐 계약하자마자 바로 알아보러 가야 될까요? 그 전에 사실은 뭐 요즘에는 DSR 때문에 이 대출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지가 정해지셨다면 사실 이제 DSR 신용조회 상담을 받고 내가 정확하게 이 물건지에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겠다 하면 계약하시고 이제 대출은 실행 한 달 전에만 이제 연락을 주시면 이렇게 다 할 수 있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실 필요도 없고요. 본인만 준비 잘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급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건 본인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네. 예를 들어 내가 이 은행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옆에 은행이 금리가 더 싸더라. 네. 라고 하면서 중간에 바꾸려다 보니 급해지는 거지. 사실은 제일 좋은 데서 애당초 좋은 조건에 맞춰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사실 이게 결국 서류도 많고 뭐 따질 것도 많기 때문에 좀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하고 사실 제일 좋은 건 사기 전에 잘 알아본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알아본 대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공동명의 있잖아요. 네. 공동명의 관련해가지고 많이들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공동명의 할 때 어떤 대출이 뭐 단독명의 대비 뭐 달라지는 것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세금적인 부분이고요. 공동명의를 하든 단독명의를 하든 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했다면 합산소득을 쓰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부부는 남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소득을 못 씁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명의인데 만약에 부인이 차주가 되어서 이 집을 살 수가 있냐?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꼭 공동명의여야만 된다. 뭐 이런 은행도 물론 있어요. 사실은 뭐 그 차주랑 같이 명의가 올라가야 되는 은행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단독명의일 경우나 공동명의가 명의보다는 소득에 의해서 움직이고 혼인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소득차가 나기 때문에 그걸 중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대출을 좀 많이 받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혼인신고를 하는 게 좀 유리한 거고. 소득이 합산이 되니까요. 네, 근데 소득이. 여기서 또 부채가 많은 분들은 부부 합산 소득을 썼을 때 부채도 끌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단독으로 그냥 나는 대출이 없는데 우리 남편은 소득도 많은데 부채도 많아. 그러면 굳이 소득 합산을 하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고 만약에 내 남편도 소득은 많은데 부채가 없어. 그리고 나도 소득은 좀 많은데 부채가 별로 없어. 그러면 합산하는 게 훨씬 유리하시겠죠. 그래서 각 가정마다 내가 부부 합산 소득을 쓸 수 있을 때 부채도 함께 끌려온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합산 소득을 쓰는 게 유리한지 아닌 게 유리한지는 각각 계산을 해보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혼인신고는 했는데 합산 소득을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또 여기서 하나 꿀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연봉 3천만 원인 배우자와 연봉 7천만 원인 배우자가 다른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부채가 하나도 없었다고 했을 때 어느 분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7천이 맞지 않을까? 그게 보통인데 사실은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가정이 주택담보대출과 후에 신용대출도 내야 된다라고 하면 신용대출은 소득 대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소득이 많은 7천만 원인 분이 한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연봉이 적은 3천만 원 분한테 7천만 원인 분이 부부 소득 합산만 딱 해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1억 원 차주가 되는 거죠. 그럼 1억 원 차주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고 그 이후에 신용대출을 7천만 원 배우자가 받으면 또 그분은 1억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 완전 꿀팁이죠. 네. 사실 이게 합쳐진다고 해서 대출 상품까지 다 똑같이 합쳐지는 건 아니고 또 이걸 또 따로따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차주를 무조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서 소득이 많으면 대출이 많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 남편이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남편이 차주가 될 거야.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부부 합산 소득을 쓸 때는 오히려 소득이 낮은 분에게 소득이 많은 분의 소득만 끌어와서 부부 합산 소득을 써서 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내가 좀 소득 차이가 좀 난다 하시면은 방금 전후로 하시면은 유리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부수거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부수거래도 뭐 종류가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카드 만들면 되나? 한다고 뭐 청약통장 여기 하라니까 하면 되나? 뭐 이런 걸 잘 모르시니까 이런 부수거래는 조금 좀 고민을 좀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뭐 한두 가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은행에 있을 때는 저희가 판매해야 되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카슈랑스라고 보험을 가입을 하면 그 직원에게 혜택도 주기도 하고 지점에 굉장히 수익 실적을 주는 거였거든요. 그러겠죠. 그래서 대출 나가면 보험을 권유해라. 솔직히 이런 것도 있었어요. 보험 그러니까 안 들면 안 해준다.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이제 큰일 나니까 보험에 가입하면 0.3% 낮춰질 수 있는데 당연히 하시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강압 아닌 약간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이제 고객이 무조건 우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권유만 할 수가 있죠. 권유를 하는데 예를 들어 청약저축 없으시면 청약저축 가입하세요. 그다음에 뭐 보험 한번 좋으신 거 있는데 제가 소개시켜 드려 볼 테니까 하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청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카드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카드 거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보험도 들 수 있고 청약저축도 들 수 있겠죠. 근데 펀드라든지 이렇게 원금 소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 중에서도 왜 이렇게 원금이 보장되는 것도 있고 또 약간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세부적으로 상품을 한번 보시고 내가 진짜 이게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부수거래를 하시는 게 금리도 낮추고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대출 받으러 가시면은 대부분 이제 이제 잔금일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안 들으면 왠지 좀 안 해줄 것 같기도 하고 막 겁나니까 이제 막 다 들고 오시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이 부수거래를 내가 뭐 거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근데 은행원이 이거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할 수 있어요. 대신에 그만큼의 금리나 혜택을 못 받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선택할 것인가 부수거래를 선택할 것인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결국에 대출을 잘 받아도 항상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달라지면 또 갈아타기도 해야 되는데 네. 보통 갈아타기는 뭐 한 언제 정도쯤부터 고민하면 되는 건지. 중도상환 수수료가 보통 3년이 지나면 면제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이후에 가장 많이 움직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대출 만기가 길면 길수록 DSR에서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30년, 40년 만기 제품을 많이 쓰시는데 그게 꼭 30년, 40년 동안 그걸 계속 갚아라 이 의미가 아니라 보통은 그거를 가지고 대출 한도를 많이 설정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때문에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이후부터 내가 지금 금리가 괜찮은지 또는 이제 옮겨갈 때 갈아타기 할 때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는지를 많이 알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중도상환 수수료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잘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런 야구 선수나 이런 사람들도 막 FA 해가지고 이적하기 막 이런 거 협상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기존에 네. 있던 팀에서 좀 이렇게 조건도 좀 잘해주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네. 은행은 뭐 딱히 뭐 연장과 신규에 대해서 뭐 이렇게 차이는 없을까요? 이게 대출 갈아타기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 DTI 개념이 있어요. 네. 신 DTI는 뭐냐면 DSR도 뭐고 신 DTI는 뭐야?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갈아타기 할 때 진짜 중요한 개념이 내가 본래 기존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이걸 갚지 않고 그 다음 갈아탈 집에 또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잖아요. 네. 그러면 두 번째 갈아탈 집의 주택담보대출은 꼭 15년만 써야 돼요. 즉 대출을 40년, 30년 만기 제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15년으로 고정되어 버려요. 그러면 대출 한도가 엄청 낮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데 내가 한 번 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는 DSR도 물론 통과해야 되지만 신 DTI 개념 때문에 내가 받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보다 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도를 잘 계산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피하고 싶으시면 기존 집에 있는 거를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져가면 이 신 DTI 적용되었던 15년도 30년, 40년으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년 내 처분 조건으로 가서 내가 갈아탈 집에 주택담보대출도 일으키던지 아니면 내가 그 다음 갈아탈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거나 적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 꼭 내가 하고 있는 은행만 좋은 제품을 판매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이제 갈아타기 할 때 좋은 은행들을 한번 잘 비교 분석해 보셔서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럼 아마 이것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내가 우리은행을 주거래로 쓰고 있는데 내가 가는 지점은 A 지점인데 뭐 그냥 뭐 C, D 지점에 가면은 좀 유의미하게 좀 더 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건지 뭐 아니면 지점 간의 차이는 뭐 아주 크진 않은 건지. 지점 간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같은 네. 은행이니까 1금융권 은행이기 때문이고요. 2금융권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지점별로 특반 상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대기업이다. 대기업인데 SK 같은 경우에는 하나은행 그 본점 근처 밑에 있는 지점 같은 경우는 서로 특판 프로모션을 맺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 직원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더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게 있기 네. 때문에 그 은행 내 지점이 특판 프로모션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서는 그 지점이 훨씬 유리할 수 있겠죠. 다른 지점보다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야 된다면. 근데 다른 뭐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아예 다른 은행들을 한번 좀 비교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여러 정리할 수 은행을 있겠습니다. 비교하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검색창에 치시고 그리고 항상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인터넷 은행도 사실은 조건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은행도 한번 알아보시고 급여이체 받는 내 주거래 은행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주거래 은행이 아니고 내가 급여를 받는 은행 있죠. 급여를 받는 은행에 한번 가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시고 그 주에 가장 한도가 좋거나 그 주에 금리가 가장 좋은 은행이 한 3군데 정도 가시면 아마 가장 좋은 조건의 은행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